안녕하세요. 하나의 엄마이자 이제 내년이면 3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 주부입니다. 전 남편과는 작년에 이혼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고 결혼 전부터 다니던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까지 있는 엄마 입장에서 남편이 아무리 믿고 싫어도 막상 이혼을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혼자 아이를 길러야 한다는 것도 두렵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남보다 더 못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하양처럼 빈통대는 남편을 무려 5년간 참아줘가며 결혼 초반부터 그놈의 돈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아이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어느 엄마가 이혼 가정에서 자기 아이를 키우고 싶겠어요? 개차반 같은 남편만 아니라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요. 저 경우에는 이혼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거의 강요에 가깝게 이혼을 요구한 남편이었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 재산 다 주고 이혼해달라기에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남편 놈 뜻대로 이혼해줬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돈 없고 아쉬울 때는 저한테 빌부터 살기 바쁘던 사람이 없던 돈이 생기자 이혼까지 요구했던 제 기막힌 이혼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만 해도 둘 다 맞벌이였어요. 남편은 지방 국립대 공대를 나와 나름 괜찮은 중소기업에 다녔고 저는 증권회사에서 12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혼 초반 아이 낳기 전까지만 해도 살만했어요. 다만 결혼할 때 둘이 무리를 해서 집을 사는 바람에 대출이 거의 풀로 껴있긴 했습니다. 집 마련했던 돈은 반반씩 보탰고요. 저희 부부는 아이 갖는 거 미루고 대출금 갚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 경력이 저보다 짧았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제가 남편보다는 수입이 좀 더 많았고요. 둘 다 월급 받으면 절반 이상은 대출 상환하는 데 썼습니다. 거의 3년 동안 한 사람 월급은 빚 갚는 걸로 썼다고 할 정도로요. 대출금을 거의 상환하고 숨통이 트일 때쯤 그해 겨울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 아이를 낳고 몸이며 마음이며 여자로서 가장 힘든 시기에 남편이 저한테 생각지도 못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일로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남편은 뜬금없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직장을 관두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자라면 남편이 멀쩡한 회사 관두고 사업하겠다는 거 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내가 빚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퇴직금만 딱 투자해서 승부를 보겠다잖아. 우리 회사 정년까지 계속 다니는 거 불안한 회사야. 대부분 50도 되기 전에 나가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그때 돼서 힘드느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사업 시작하고 싶어. 우리 대출금 겨우겨우 갚았고 이제 애도 커가면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겠어. 당신 내일부터 당장 회사 관두고 사업 시작하면 다음 달부터 생활비 낼 수 있어? 아니잖아. 수입 생길 때까지 내가 버는 걸로 생활해야 하는 거잖아. 아무것도 추진한 것도 없는데 당장 회사부터 관두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 월급이면 저축까지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 내가 계속 놀고 먹겠다는 것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야. 아무리 그래도 당장 수입이 줄어들면 생활비 부담이 커질 테고 그럼 경제적으로 쪼들릴 게 뻔하잖아. 당신 말대로 당장이야 괜찮겠지. 하지만 나중에 분명 힘들어질 텐데 그때는 어쩌려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지켜봐줘. 남자가 큰일 하겠다는 거 앞길 막지 말고. 내가 언제 당신더러 큰돈 벌어오래. 나는 적더라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중요해. 저는 말리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남편은 몇 달만 참아주면 자기가 어떻게든 아이템 잡고 수익을 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남자들은 여자가 아무리 반대해도 한 번 맘먹은 거 잘 바꾸지 않는다더니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못 이기겠더라고요. 솔직히 믿음은 가지 않았지만 일단 믿어보기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 뜻대로 하라 하면서도 걱정스런 마음에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절대 빚을 내서 하지 않을 것, 아는 사람과 동업하지 않을 것, 금전적인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등이요. 그랬더니 남편은 흔쾌히 받아들이더군요. 어쨌거나 남편은 제가 허락을 하자마자 정말로 며칠 지나지 않아 퇴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뭘 준비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제 눈에는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매달 들어오던 수입에서 남편이 내는 월급이 없으니 체감상 가계 경제에 큰 영향이 오더라고요. 당장 남편 수입이 끊기자 생활비며 각종 공과금 납부하기도 빠듯해졌고요.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대로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둘이 멀다가 혼자 보니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제가 더 힘들었던 건 가사까지 제가 도맡아야 했다는 거였습니다. 청소며 빨래, 설거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애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회사 일에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려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주말엔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쉬지도 못했습니다. 가끔 친구라도 만나러 나가면 눈치 주는 남편 때문에 마음 편히 외출 한번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집구석에서 손가락 하나 따따가는 남편이 꼴 보기 싫었습니다. 잔소리를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는데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옷까지 하며 식탁 위에 수북히 쌓인 그릇 더미를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여 아이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당신 먹은 것만이라도 제발 씻어놓을 수 없어. 물을 제대로 담가놓기라도 하던가. 다 말라붙어서 씻기지도 않아. 집에 있으면 내 밥이라도 좀 챙겨 먹이던가. 대체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빨래라도 좀 돌려놓으면 내가 퇴근해서 수월할 텐데 어쩜 손 하나 까딱을 안 했니? 대체 집에서 뭘 하길래 그래? 주식장 마감할 때까지는 나도 바빠. 밥도 못 먹고 봐야 한다고. 주식. 아, 괜히 돈까스 처먹지 말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시간에 청소기에도 한번 돌려주면 내가 집에 와서 이렇게 힘들진 않을 거 아냐. 그러자 남편은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집안일 하려고 해서 관둔 줄 알아? 당신은 왜 이렇게 남자 기를 죽이냐? 내가 뭐 평생 놀고 먹겠다. 지금 시기가 그러니 기다리자고 한 거잖아. 큰돈 들여서 하는 일 망해먹으면 당신은 좋겠어? 제가 몸이 안 힘들면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았지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만 받아들였고 돈 안 버는 남편 기죽인다는 식으로 본질을 흐렸습니다. 물론 한 번씩 그렇게 싸우고 나면 며칠간은 도와주는 신용을 하긴 합니다. 그러다가 싸운 약발이 떨어지면 남편은 또다시 예전 버릇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쉬는 날에도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싫은 소리 몇 번 하면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툭하면 큰 소리치고 짜증내고 화내기 일쑤였고요. 내가 알던 다정다감하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월급쟁이 생활을 계속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낫지 않았을까 후회 막심이었죠. 이렇게 가다간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사업을 시작하겠다던 남편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당장 하려고 했던 사업을 미루더군요. 그때는 멀쩡히 장사 잘하던 자영업자들도 망해 나가던 때라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럴 거면 다른 사무직이든 파트타임이든 뭐라도 또 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것 자체로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팔자 좋은 백수 생활을 이어나갔고요. 주식을 한답시고 퇴직금을 주무르더니 가진 돈의 대부분을 날려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그놈의 사업은 무슨 돈으로 하겠어요.
저보고 대출 해달라고 할까봐 무섭더라고요. 제가 버는 돈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나갈 정도였고 남편은 제 월급에서 용돈까지 요구하던 인간이었습니다. 2년간을 남편 백수로 있는 거 지켜봤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말이 2년이지. 남자가 집에서 놀고 먹는 건 한 달도 봐주기 어려운 일입니다. 겪어본 분들만 그 심정 알 겁니다. 남편은 점점 편한 생활에 익숙해지는지 저한테 미안한 기색조차 없었고 여전히 살림이며 육아를 거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아이 보랴, 직장 다니랴, 에너지가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친정이 멀어 도움을 자주 받기 힘들었던 터라 거의 우울증이 올 지경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웬만해선 저녁 약속이 잘 없는 남편이 나갔다 오더니 며칠 동안 싱글벙글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래도 좋은 일이 곧 생길 것 같네. 확실해지면 알려줄 테니까 내가 말하기 전까진 기다려봐. 왜? 어디 월급 많이 준다는데 취직이라도 한 거야? 지금 무슨 평생 먹고 살 걱정 안 할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기다려보라 이 말이야. 이러는 겁니다. 어디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 아니면 그럴 일이 뭐가 있겠나 싶어 코웃음을 치고 말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는 한동안 남편과의 그 대화를 까맣게 잊었고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이 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좋은 일이 대체 뭔지 드러나보자 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마주했는데요. 남편은 거짓말 같은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떠밀들이는 거야? 살다 보니 이런 행운이 올 때도 있나 봐. 당신 우리 아버지 형제자매 많은 거 알지? 막내 고모한테 아들 하나 있잖아. 그 형이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나한테 나눠준다 그러네? 당신 믿겨? 그게 자그마치 20억 돈이래. 20억.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 돈을 왜 자기가 다 안 가지고 당신한테 나눠준대? 우리 집안에 아들이 나밖에 없잖아. 우리 집안 책임지는 장손이 나니까 고모가 나한테 준다는 거지. 유언으로 이미 다 남겨놨대. 자기 아버지 형제자매가 많은데 그중 셋째 고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친척에게 유산으로 20억을 받기로 했다는 말을 하는데 무작정 좋다기보다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세상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돈은 없다고 생각하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쁜 마음 먹고 사기라도 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고요. 20억이라는 큰 돈을 아무리 친척이라 하지만 덜컥 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혹시 당신한테 사기치는 거 아냐? 아니 당신 친척이 그렇게 부자였으면 우리가 몰랐을 리도 없고 당신 부모님은 그런 유산 받는 거 알고 계셔야 하는 거잖아. 아무래도 좀 미심쩍다. 그 형님이라는 사람은 연락 한 번 없더니 왜 뜬금없이 당신한테 재산을 준다는 거야? 의심 가득한 제 말에 남편은 펄쩍 뛰며 절대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가 유언으로 남긴 건 자기 마음대로 처분 못하는 건 몰라? 당신은 나한테 이런 행운이 왔으면 같이 좋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창물이나 끼었냐. 그러면서 저한테 10억의 가치를 한다는 땅의 등기부 등본과 형님이 보내줬다는 계좌에 찍힌 10억이 넘는 돈을 보여주는 겁니다. 솔직히 돈 싫어하는 사람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설마 이거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과연 그런 큰 돈을 남편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했고요.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조금의 찜찜함이 남아있었지만 왠지 그때는 눈앞에 돈을 믿고 싶더라고요. 이런 걸 현혹된다고 하는 거겠죠? 남편은 동요하는 걸 보더니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당신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 많았어. 아직 세금 때문에 정리할 게 좀 남아서 당장 우리 통장에 꽂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받게 되면 당신 잘 챙겨줄 테니 걱정 마. 이제부터라도 살림 편하게 해. 그동안 당신 일하면서 집까지 책임지느라 고마웠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네. 지금이라도 나 힘든 거 알면 말로만 끝내지 말고 청소라도 좀 해.
말이라도 남편이 그동안 고마웠다고 하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게다가 유산 상속이 정말 사실이라면 앞으로 저도 조금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테니 당연히 솔깃했고요. 남편 말대로 힘들게 외벌이 하면서 남편은 편하게 먹고 놀게 해준 거 조금은 보상받듯이 있으려나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고 신나게 유산 상속 문제를 알아보겠다고 변호사를 만나러 간다고도 했고 그 친척이라는 형님과 여러 번 식사도 하고 술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백수일 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그전에는 제게 용돈을 받아갈 때 눈치를 조금이라도 보던 사람이 너무나 당당하게 술값이며 식사값을 요구하더라고요. 이름이 이상한 술집에서 몇십만 원 돈을 제 카드로 결제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유산 상속을 핑계로 이래저래 쓸 돈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전에는 거의 본 적도 없던 그 친척이라는 분을 하루가 멀다고 만나서는 술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했고요. 근데 그게 다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아직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돈을 펑펑 써대는 게 못마땅해 몇 마디 하면 돌아오는 말은 이랬습니다. 당신 이번 달에 밖에서 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월급 받는 거 거의 다 당신이 쓴 카드값으로 나가게 생겼어. 대체 그 형님이랑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나중에 유산 받으면 우리한테 오는 돈이 얼만데 이런 거라고 하냐? 큰 돈 받는데 그 형한테 은혜 갚는다 생각해야지. 무슨 은혜를 술 처먹는 걸로 갚냐? 나한테 아직 돈 갖다 준 거 한 푼 없으면서 이렇게 카드 긁고 다니면 월급 정해져 있는 나는 어쩌라는 거야. 당신 카드 아니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야. 적당히 좀 해. 지훈 엄마, 자그마치 20억이야 20억. 당신 그거만 생각하고 좋아서 웃음 나올 텐데. 고작 술값으로 몇십만 원 썼다고 이렇게 인색하게 굴면 되냐? 이러면 오더먹도 달아나는 거야. 라고 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상속재산을 핑계로 아예 집안일이며 육아는 저에게 다 몰빵하고는 신경도 쓰지 않기 시작했고요. 물론 저도 사람이니 20억만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났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놈의 20억이 당장 제 통장에 꽂혀 있어야 제 돈인 거잖아요. 벌써부터 설레발 치며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 남편이 너무 못마땅해 자주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나중에 몇 배로 돌려받을 생각이나 하라며 큰 소리를 쳤고 대놓고 편하게 살겠다고 제게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씀씀이가 해퍼진 탓에 월급 통장은 매달 적자가 났습니다. 나중엔 카드값을 갚기 위해 카드론 대출을 받아 메꿔놓기까지 했고요. 이대로 가다간 가정경제가 파탄날 지경이었습니다. 그전보다 커진 남편 씀씀이를 감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입으로 내심 제게 앞으로 잘해주겠다고 하길래 기대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가 처음 상속재산을 알게 되었던 때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 변하기 마련이라더니 남편 놈도 별반 다르지 않더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남편이 제게 청천벽력 같은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잔소리가 질린다며 화를 내더니 한다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글쎄, 이혼을 하자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이혼하고 싶은 거 꼭 참고 애 생각해서 편하게 살게 해준 게 누군데 저한테 감히 이혼 요구를 하나요? 제 입장에서는 남편의 이혼 요구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나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당신도 나랑 사는 거 힘들었다며.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둘 다 서로한테 너무 질린 것 같아. 네가 몇 년간 나 놀고 먹는다고 잔소리를 얼마나 했냐? 근데 유산 상속 받는다는데도 너 변한 게 없어.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그런 말 들어가면서 너랑 살 이유가 없겠더라. 돈도 많은데 너같이 바가지 긁고 얼굴 찡그린 여자랑 계속 살아야겠냐? 이혼하자 그냥. 내가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할 테니까 조용히 도장 찍고 끝내자. 결국 이혼하자는 말이 요점이었죠. 이혼을 해도 내가 먼저 요구해야 하는 건데 그놈 입에서 이혼 말 나오는 거 들은 순간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당신 애는 나한테 기르라고 하고 돈 가지고 자유롭게 살겠다 이거지. 누가 그렇게 하게 놔둘 줄 알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난 절대 이혼 못 해줘.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장은 안 찍으면 그뿐인 거죠. 우리나라 법에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 그 이혼 소송은 기각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이러네요. 누가 너 돈 한 푼 없이 쫓아내겠대? 지금 사는 집이랑 차랑 현금 재산은 다 당신 줄 테니까 합의 이혼하자는 거잖아. 우리 재산 다 네가 챙기고 싶으면 도장 찍어줘. 너 설마 내 상속재산 탐나서 그러는 거라면 생각 접는 게 좋을 거다. 상속받는 재산은 네가 소송을 해도 재산분할 대상 아닌 거 알지? 뭐, 무슨 개똑같은 말이야. 내가 당신 재산 탐나서 이혼 못하겠다는 걸로 보이니? 당신이야말로 큰돈 생기니까 조강대처럼 자식까지 버리겠다는 거잖아.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재산은 전부 당신 주겠다는 거잖아. 너 생각 잘해라.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차 모두 제게 주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상황을 기어이 극단적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혼 말까지 나온 마당에 한 집에 같이 있기 불편할 것 같다. 내가 집 나갈 테니까 그동안 잘 생각해봐. 결심 서면 나한테 연락해라.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당장 집을 나가겠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그날 밤 잠 한숨 못 자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 주말 아침에 무작정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을 둔 엄마인데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단판을 짓겠다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나랑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지훈이는 아예 안주녀도 없구나. 마지막으로 물을게. 집까지 나갈 정도로 나랑은 같이 살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랬더니 그 인간이 대뜸 한다는 말이 그래, 너도 집이랑 차 챙기고 싶으면 이혼서류 얼른 서류에 도장 찍어주는 게 좋을 거야.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당신이랑 살 생각 없어. 당신도 그거라도 받고 살 길 찾아서 가라. 저는 남편과 일단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어차피 당신이랑 살 마음이 없으니 그냥 갈 길 가라는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뺨을 한 대 때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눈물까지 흘리며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애 아빠야. 넌 지금 사람 쳤냐? 경찰에 신고해버린다. 뭐 신고? 그래. 어디 해봐라 이 미친놈아. 그저 이것 가지고 신고냐? 더 맞아봐야 신고를 하지 개 같은 놈아. 남편의 딴죽거리는 태도에 더 열불이 터져서 그 다음부턴 이성을 잃어버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남편의 머리와 등짝을 마구 내리쳤습니다. 남편 놈은 일부러 가만히 맞기만 하더니 얼마 후 제가 지쳐 나가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에 신고하더군요. 남편 놈에게 당한 건 나인데 어이없게도 남편의 신고 때문에 저는 경찰서까지 가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남편은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기까지 하더니 그러고는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폭행으로 기소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법이 그렇다는데요. 일이 그렇게 되자 저도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까먹은 돈을 계산해보니 앞으로 내가 남아있는 이 재산이라도 지키려면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아파트는 시가 6억이 조금 넘었고 차야 원래 제 명의였으니 남편과 나눌 것도 없었고요. 예금으로 묶어둔 게 3천만 원가량 있었는데요. 남편이 전부 제게 주겠다고 한 거니까 그냥 받고 끝내자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족을 돌봤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이라니. 정말이지 분통이 터졌습니다.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죠. 그저 마음을 추스르고 냉정히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계속 살면 서로 불행해질 게 뻔했으니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 놈은 제가 이혼을 결정하자 빈정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진작 이혼하자고 할 때 순순히 도장 찍지 그랬냐. 이렇게 다 주고 이혼해주는 좋은 남자가 있겠니? 나는 친권이고 뭐고 필요 없어.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법이니까 당신이 잘 키워라. 당신한테 재산 다 주는 거는 당신 잘 살라고 주는 거 아니야. 내 자식 잘 키우라고 주는 거 명심하고. 헤어지는 놈이 뭐 그리 말이 많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닥치고 갈 길 가라. 이혼하면 우리 지훈이 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 후 우여곡절 끝에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대로 그 집과 차, 얼마간의 현금 예금은 전부 제 앞으로 돌려놨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재산 분할 없이 모두 제가 가져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헤어지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클 텐데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 놈은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알뜰하게 짐을 싸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이혼 도장 찍을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셨던 양가 부모님께는 그야말로 충격이었겠죠. 특히 느닷없이 애를 혼자 키워야 하는 이혼녀가 된 딸을 본 친정 부모님은 남편에게 전화해서 난리를 치셨고 시부모님에게도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 놈은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제가 결혼 기간 동안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큰 소리를 쳤다고 하네요. 친정 부모님께는 이게 무슨 불효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은 한 거고 저는 아이와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했으니까요. 나 싫다고 이혼하자는 사람 뒤통수에 화만 내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살아날 앞날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서류 정리가 모두 정리되고 재산 정리를 마무리하고 나서 저는 그 집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고요. 가끔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만 했는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드는 것 빼고는 그럭저럭 아이와 함께 이겨내고 있다 생각했어요. 직장에 다니니까 바쁘게 사는 게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이혼한 게 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맨날 집에 와서 빈둥거리는 남편 놈 얼굴 안 봐도 돼서 속은 편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혼 서류에 잉크도 다 마르지 않은 한 달 후쯤 저는 너무나 황당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는데 저녁 늦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지훈 엄마, 난데 혹시 얼굴 좀 보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인간 목소리를 듣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자 전화로는 하기 어려운 말이라며 흐느끼기까지 하더군요. 남남이 마당에 제가 그 인간을 만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얼굴 보고 얘기할 거 없어. 할 말 있으면 지금 하고 우리랑 관련 있는 얘기 아니면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전 남편은 대뜸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억울하든 말든 알아서 해결하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겨우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시점에 뜬금포를 날리는 그 인간이 싫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집에서 아이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리더군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해 보니 웬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강도인가 싶어 잔뜩 겁먹은 채 경비실에 연락하려고 하는데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지훈 엄마, 나야. 내가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제발 딱 30분 정도만 내줘라. 당신이 꼭 들어야 해.
그 얘기만 하고 바로 갈게. 제발 부탁이야. 그 낯선 비주얼의 사내가 전 남편 놈이라니 조금 놀랍더군요. 한 달 만에 무슨 거짓 꼬락서니를 하고 나타나다니요. 일단 놀랐던 가슴을 진정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마주한 그 인간 실물은 더 형편없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런 몰골이 되었는지 궁금할 정도로요. 대체 무슨 할 말이 남았길래 이래? 돈 받은 걸로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더니 웬 거짓거리래? 내 집에는 들어올 수 없어. 여기서 말하고 돌아가. 무슨 일인지는 들어줄 테니까. 남편이 말하는 사연인 즉슨 이랬습니다. 지훈 엄마, 나 사기당했어. 그것도 당신이랑 이혼하고 며칠 안 돼서 알았어. 나 이제 어떡하면 좋냐? 제발 나 좀 살려주라,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사기를 당했다는 거야? 당신 상속받기로 한 거 안 준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지 손해볼 게 뭐 있다 그래? 꼴을 보아하니 상속받기로 한 재산을 못 받을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깟 유산 안 받으면 그만이지 금전적으로 손해가 뭐 있겠나 했는데 남편이 멍청하게 당한 게 있더군요. 유산 분배를 받으려면 상속세를 해결해야 한다길래 얼마나 그랬더니 변호사도 써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한대서 1억이 넘는다는 거야. 근데 있는 돈 다 당신한테 주고 이혼한 마당에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 어렵게 우리 부모님 집 담보로 잡혀서 대출받아 그 형님한테 줬는데 그분 이체한 그날 이후로 이 형이 연락 끊고 잠적해버렸어. 설마 했는데 계속 연락이 안 돼서 너무 불안하더라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리저리 수소문했는데 애당초 상속할 재산도 거짓말이더라고. 친척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더라.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그랬지. 그렇게 큰 돈을 자기가 쓰지 왜 친척에게 주겠냐고. 당신 참 불효자다. 그나마 당신 부모님 하나 있는 재산이 집단이 담보 잡혀서 그 돈을 뜯기니. 어쨌든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나랑은 상관없잖아. 더 들을 것도 없어. 돌아가죠? 내가 오죽하면 엊그제 이혼한 전 마누라한테 찾아왔겠어. 지훈 엄마, 나 진짜 지금 너무 힘들어. 당장 다음 주에 대출금도 상환해야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자리값을 알아놓기까지 하셨다고. 유산 상속에 들떠 저와 자식까지 내친 이기적인 인간이 이제 와서 그게 사기였다며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요. 세상에 그런 날벼락 같은 행운은 없는 법이죠. 그런 돈을 감당할 깜냥이 있는 착한 사람에게 행운이 없는 게 세상 이치에 맞는 법입니다. 전 남편 같은 못된 인간에게는 행운도 허락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혼 전 남편에게 유산 얘기를 들었을 때 막연하게 느꼈던 불안감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더군요. 남편 놈은 직업도 없는 백수였고 이자를 당장 내야 할 돈도 없다며 징징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까지 악화돼 직장 생활조차 어렵게 됐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문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앉아 제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까지 하면서요. 그게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이겠어요? 당연히 악어의 눈물이었죠. 지훈 엄마,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이혼은 없던 걸로 하자. 내가 앞으로 속죄하면서 살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면 안 되겠어? 나 한 번만 받아주면 뭐든지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지금 당장 결정하기 힘들면 내가 시간 줄게. 대신 급한 대로 나 돈 500만 좀 해주라. 하지만 우리는 이미 법적인 남남이었고요. 저는 애절하게 비는 그 인간이 전혀 불쌍하거나 애처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증스럽기만 했습니다.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집 줄 테니 먹고 떨어지라던 인간이잖아요. 이제 와서 비는 것도 자기 잘못을 뉘우쳐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자기 살자고 하는 짓인 거 안 봐도 뻔했습니다. 당신한테 줄 돈이 어디 있냐? 빌려주면 갚을 수는 있고? 나 말고 친한 친구들한테 알아봐. 이혼한 마당에 누구더러 돈을 달라는 거야.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더니 당신 벌 받는 거야. 알겠어. 저는 당연히 함께 남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딱 봐도 궁지에 몰래 상황인 거 알지만 도와줄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너 이 집이랑처럼 나한테 다 가져간 거잖아. 현금 모아놓은 거 원래 절반 나눠야 하는 건데. 나는 애 생각해서 너 다 줬어. 그중에 일부라도 좋아하는 게 맞는 거잖아. 자기 입으로 다 가지라고 한 재산인데 일부라도 돌려달라며 치졸하게 나오더군요. 당신 입으로 나한테 다 주겠다고 한 거 잊었니? 그리고 그 돈에 당신이 보탠 게 뭐 얼마나 된다 그래. 거의 내가 번 돈으로 모은 돈이고 대출도 갚은 거 잊었냐? 사람 일 한참 모른다더니 고소하다 고소해. 당장 꺼져. 당신 하세연 듣고 있는 거 기빨리니까 경찰 불러야 갈 거야. 저는 남편 놈을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너무 모진 거 아니냐고 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 하는 동안 그 인간은 아이 아빠로서 한 게 없는 놈입니다. 기저귀 갈아준 것도 아마 10손가락에 꼽을 겁니다. 아이 궁둥이가 빨개지도록 놔두던 놈이에요. 근데 아이를 운운하며 도와달라는 거 전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줄기차게 전화와 문자로 돈을 달라며 저를 졸라댔습니다. 결국 친정 부모님이 나서서 호통을 치고 나서야 잠잠해졌고요. 1년이 조금 넘은 지금까지는 다행히 더 이상 괴롭힘 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인간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살던 집은 전세 주고 친정 부모님과 당분간 같이 살고 있어요. 그 후 어찌어찌 그 인간 소식을 듣긴 했는데요. 살 길이 공하니까 그 인간도 별수 없는지 물류회사 같은 곳에 취직해서 3개대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놈은 아마 앞으로 고생길만 훤할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못을 알았으면 본인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저 자기 합리화만 하고 남에게 기댈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 그 인간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 제로입니다.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고 자란 뒤 팍팍 내고 있고 평생 밑바닥 인생 살다 죽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저는 심지어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한 남편놈에게는 아이 안 보고 살 결심한 걸로 알고 앞으로는 아이도 보여주지 않을 생각이었는데요. 친정 부모님은 제 결심을 듣고는 한숨을 쉬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우리 지훈이 친아빠인데 그런 거 네 맘대로 결정해도 되는 거니? 철류는 어찌 끊을 수가 있겠어. 지금은 어리니까 모른다지만 나중에 크면 자기 아빠 찾게 되어 있는 거야. 나랑 자기 새끼 싫다고 내팽개친 인간인데 그깟 부모 자식 영 꼬고 살면 어때? 나중에 우리 지훈이가 원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순 있어도 굳이 지금 그놈한테 아빠 노릇하라고 할 생각은 없어. 사실 엄마에게 큰소리치긴 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화가 난 상태인 지금은 어쩌면 내 자식 안 보여주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겠죠. 하지만 엄마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이 부분은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참고하고 싶네요. 아이가 있으니까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결혼할 때는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했는데 같이 살다 보면 사소한 일에도 다투고 갈등하게 되죠. 그러다 결국엔 갈라서게 되는 부부도 적지 않고요. 물론 성격 차이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며느리로서 또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이혼을 당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혼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아마 저같이 자신만의 기준 없이 무작정 아이와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행복해지려면 절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이혼하고 나니 그 생각은 더 명확해졌네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지만 결혼 생활은 다른 법이죠. 부부 사이엔 엄연히 지켜야 할 선이 존재하고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파국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거고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희생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엔 아직도 무책임하게 가정을 버리는 남자들이 존재하죠. 오죽하면 옛말에 이르기를 조강대처를 버리면 벌 받는다라고 했을까요? 부디 전 남편 놈이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반성하길 바랄 뿐입니다.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시는 아내와 남편분들은 서로의 입장을 잘 헤아려주는 지혜로운 부부로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